예. 예, 다음에는 노예제 사회의 성립과 쇠퇴에 대한 MI 핀니의 견해. 핀니가 이론적으로 노예제 사회가 언제 어떻게 성립되고 또 어떻게 쇠퇴했는가에 대해서 그 분석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핀니의 견해를 검토해 보는 것이 노예제 사회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요. 노예제 사회는 언제 출현했느냐. 아까 핀니는 노예제 사회를, 슬레이브 소사이어티를 농촌과 도시에서 대규모 생산, 가족 단위의 생산을 능가하는 대규모 생산에서 노예들이 상비 노동자로서 역할을 했던 사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대규모 생산의 주체인 노예 소유주들, 엘리트들의 수입의 대부분을 노예들이 제공한 사회. 이게 이제 노예제 사회였다라고 하는데, 그리스 아테네와 그리스의 여타 도시들은 기원전 6세기 이후가 그랬다는 것이고요. 시기적으로 로마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까지의 로마 제국의 일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가 그랬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로마가 지금 지중해 세계 전체를 지배했을 때 나머지 지역에서도 대토지가 계속 발달하고 있었고 한데, 거기서는 노예들이 아닌 오히려 원주민들을 소작인화해 가지고 이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더 주를 이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시칠리아 이외에 북아프리카나 뭐 갈리아, 히스파니아 이런 데서도 대토지 경영이 점점 늘어났지만, 요 핵심 지역처럼 대규모 생산에서 상비 노동자로서 노예가 유지된 지역은 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예제 사회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은 세 가지가 동시에 만족될 때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토지가 일부 수중에 충분히 집중되어서 지주들이 가족 이해 노동을 상비 노동으로 필요로 하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적으로 토지가 발달해서 지주들에게 대토지가 이렇게 집중되는 이러한 현상이 있어야 되고, 주변 여건으로서 상품 생산과 시장이 충분히 발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나 로마가 도시들이 발달하고 거기서 그 상품 생산은 지금 노예제 생산을 상품으로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고,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뭐 국제적인 해외 시장이든 지역 시장이든 이게 충분히 발달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 내부에서 노동 공급이 불가능한 부정적인 네거티브 컨디션이 있어야 된다. 토지가 있고 상품 생산을 하고 싶고 한데 내부에서 공급이 불가능하면 외부의 아웃사이더로서 노예들을 구입해오게 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핀니의 이러한 견해는 가령 고대 노예제 사회를 많이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정복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정복이론은 정복 전쟁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영토가 팽창되고 포로가 많이 들어오고 노예가 값싸게 늘어나게 되니까 정복 전쟁의 여파로서 노예제 생산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게 막스 베버 이후에 서구 학자들이 정복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가 팽창하고 하다가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대외적인 대규모 팽창 정책을 아우구스투스가 중단한 것으로, 라인강과 다뉴브강을 경계로 해서 더 이상 제국의 영토를 팽창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그래서 그 이후에 영토가 일부 팽창되기도 하지만 대규모 정복 전쟁이 줄어들으니까 노예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노예 가격이 비싸지게 되고, 그러면 노예제 생산이 이제 수지 맞지도 않고 하면서 또 외부 요건이 바뀌어서, 그래서 노예제가 쇠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강조하는데, 요 핀니는 노예제 사회가 성립하는 데서도 일단 이런 어떤 요 세 가지 조건이 있게 되면 노예들을 위해서 수요가 내부적으로 있어가지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외부 전쟁을 하게 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같은 경우는 뭐 고전 시기 6세기 이후라고 했을 때 솔론의 개혁을 통해서 솔론이 594년에 부채 노예제를 완전히 폐지시키죠. 부채 노예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러면 유력자들이 부채 노예를 가지고서 일을 하던 그 일을 시키던 이런 것을 할 수 없으니까 노동자들을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외부인에서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공급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회 내부에서 노동 공급이 불가능했다라고 할 때 사회에서 그러면 내가 그 소농민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경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필리는 소농민들은 노예들이 하는 일을 뭐 전시하고, 가능하면 고용노동, 남을 위해서 품팔이하고 하는 이런 것도 별로 이렇게 꺼리는 그러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필리의 요 주장 중에서 사회 내부에서 노동 공급이 불가능하게 해서 외부로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그 충원하는 이런 것에 비중을 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조금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다라고 저는 논문에서 표현을 했고요. 노예제 사회가 쇠퇴하는 면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조건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일반론은 기원 후 1세기에서 3세기 동안에 로마 제국의 노예제가 점차로 쇠퇴해 갔다. 웨스터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로마 노예제를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럼 서서히 몰락해 갔는데 그 과정을 정확하게 밝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마르크 블로크 중세사가죠. 서양 중세사가인 대표적인 마르크 블로크는 뭐라고 하냐면, 노예제의 쇠퇴는 중세 성기 동안 매우 서서히 발생했다. 중세 성기 얘기하면 그 AD 10세기에서 한 13세기, 이때 중세가 나름대로 안정을 이룩하면서 인구도 불어나고 했었던 시기인데, 이때 와서 서서히 노예제가 쇠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게르만족이 침입한 시기, 로마 제국 말기, 그리고 게르만 왕국들의 초기, 중세 초기 유럽의 모든 부분에는 많은 노예가 있었다. 오히려 로마 제국의 초기보다도 더 많은 노예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로마는 적어도 제정 한 4, 5, 6세기 이때는 노예들의 수도 줄어들고 노예제가 쇠퇴하고 핀니가 얘기하는 노예제 사회가 아닌 사회로 갔다라고 보는데, 중세사가들은 또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핀니는 기원 후 4, 5세기에 달하면 도시의 대규모 생산을 말하는 거예요. 생산에서는 자유인 노동자들이 도시의 대규모 생산도 담당을 했고, 농촌에서는 토지에 결박된 소작인들, 복수는 콜로니인데 이들이 동산노예를 대체한 상태로 갔다. 이렇게, 물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조건의 변화를 보면 세 가지 조건을, 이거를 그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밝힐 수 있는 증거는 없다라고 하면서 조건의 변화를 보자.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었을 때 노예제 사회다라고 얘기했었는데, 토지가 과연 집중되었는가? 이 부분을 보면 로마 제정기 내내 토지의 사적 소유권이 유지되었고, 황제를 비롯한 부유층 지주들에게 토지가 집중되는 경향은 지속되었다. 이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소토지를 희생하면서 중규모와 대규모 토지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그래서 소농민들, 이들이 점차 그 제국의 주민으로서 자유롭게 어떤 자기 지위를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고 몰락해가는 이러한 상황이 있고, 토지는 집중됐으니까, 그러면 노예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토지의 집중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여전히 제정기에도 그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두 번째 상품 생산과 시장, 이 부분에서 이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시대 이후에 정복 전쟁이 중단되면서 시장의 확대 기회가 사라졌다. 상품을 생산하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만 뭐 포도주나 올리브유, 뭐 가까운 데서는 유제품, 그리고 양모, 가죽,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하는 것에 이제 노예를 통해서 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시장이 정복 전쟁이 중단되고 하니까
시장이 계속 확대될 수가 없고, 그리고 시장에 사는 사람들이 점점 가난해지고, 노예나 가난한 시민들이 구매력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구매 탄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 생산이 쇠퇴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디오클레티안 기원전 4세기 3세기 말이죠. 280년, 284년 요때 되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등장해서 이제 3세기의 위기를 진정시키고 하는데, 그때 화폐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현물로 과세하는 것이 증가하게 되고, 병사들과 관리들의 보수도 현물로 지급하는 경향이 있게 되고, 무기나 군복을 생산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에서의 생산인데, 이걸 개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공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영 공장에서 생산하는, 이러한 증거들을 볼 때 도시와 농촌에서의 어떤 상품 생산, 이것이 쇠퇴하고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세기 이후에 도시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도시 인구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엘리트 지주들이 도시에서 정치를 담당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농촌의 그 토지를 가진 부유한 지주들이 아예 농촌으로 와서 자신의 대토지에다가 성체도 쌓고 요새화하면서 자급자족적인 공동체화하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이 시점을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우리가 중세로 가면서 보면, 아까 빌라, 농장 건물이 있고 한 빌라는 전문 노예들이 있고 자급자족 생산도 하고 상품 생산하지만, 그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건 다 도시에서 사오고, 농기구라든지 중요한 것들 다 사오고 하는 이런 것이었는데, 이제 제국 말기에는 지주들이 도시에서 떠나와서 자기 그 빌라 주변을 성채로 쌓고 필요한 것을 다 작업장이라든지 의복 제조한다든지 중요한 필요한 장인 노예들 가지고서 한다든지, 이런 자급자족 공동체화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중세의 모습이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상품 생산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되었고, 사회 내부에서 노동 공급이 불가능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압력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었고, 그들이 예속화하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소장료를 지불하지 못하고 국가에 세금을 내고 지주에게 소장료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내면 공화정계에서도 소작지에서 이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 지주들에게 그 지주의 토지에 예속대원이라는 상태가 되게 되고, 흔히 하류층, 후밀리오레스라고 하는데, 하류층은 그러한 상태에서 자유계약보다 열악한 조건으로 사인을 위해서 노동하도록 강요되는 것에 저항할 능력을 상실했다. 아까 네가티브 조건에서는 자유인들은 가능하면 노예들이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남한테 가서 봉사하고 고용노동 하지 않는 이런 심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로마의 경우 그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현실에서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이때는 열악한 농민들이 결국은 어떤 조건으로도 지주의 토지에 긴박되어서 이탈하지 못하면서도 능력을 상실하고 그냥 일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노예들 공급받아서 충원하고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2조건과 3조건이 변화가 일어나고 했으니까 노예제 사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핀니는 고대 말기 세계에는 많은 노예가 계속 존재했지만 더 이상 노예제 사회가 아니었다. 자기가 정의한 슬레이브 소사이어티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도시의 대규모 생산은 이제는 국영 공장들에 한정되었다. 간의 분야에서만 노예들이 여전히 지배적이었고 분명히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노예들은 서서히 도시에서는 법적으로 자유인이지만 고전세계의 자유시민이 아닌 사람들로 대처되었고, 고전세계에서의 자유시민은 로마도 시민권을 가지고 투표도 하고 군대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특권이고 한 이런 상태였었는데, 제정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직업군인제가 되고 정치 참정 민회에 참여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의 그런 시민들로 대체되었고, 농촌에서는 법적 정치적으로 예전의 의미의 자유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로 대체되어서
결국은 노예제보다는 소작제에서도 예속 소작제로 토지에 결박된 부자유스러운 소작인들이 분할대에서 이렇게 대토지를 경작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바뀌어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각의 주장이 뭐 핀니가 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이라든지 정복이론을 비판하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 내용은 아까 제가 그냥 부연 설명으로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제는 이제 노예들이 로마에서는 증거가 좀 있어서 노예 해방 그리고 노예 해방이 자유롭게 노예제 초창기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평화를 확립하고 뭐 팍스 로마나를 열고 했었던 요 시기에 노예 해방 제한법이 2차례 아니면 3차례 세 번째 법은 뭐 티베리우스 황제 때 제정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최초로 노예 해방 제한법도 도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보면 왜 노예 해방 제한법이 로마에서 도입되었는가 요것에 대해서 디오니시오스 오브 할리카르나소스 헤로도투스와 마찬가지로 소아시아의 할리카르나소스 출신의 디오니시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 와서 이 당시에 로마의 역사에 대한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그리스인으로서. 그가 이제 하는 말을 보면 예전의 노예들은 대부분 가치 있는 행동의 결과로 자유로운 선물로서 주인 주는 선물로서 자유를 획득했다. 오늘날에는 강도, 가택, 침입, 매춘 모든 천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노예들이 자유를 매입하고서 곧바로 로마 시민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방만하게 노예 해방을 하는 관행. 그러니까 자유로운 선물로서 그 자유를 획득하는 것은 노예가 주인한테 충직하게 그야말로 봉사하고 했을 때 주인이 보답으로서 노예를 해방시키고 하고 했었는데 이때 와서는 이런 온갖 나쁜 짓을 한 노예들도 그런 짓으로 돈을 모으고서 자유를 해방금을 주고서 노예에서 해방되고 그러면 성년 남자들은 로마 시민이 바로 되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굉장히 좀 비난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루카누스라고 하는 최종 초기의 저술가는 로마가 세계의 쓰레기로 가득 찼다. 쓰레기는 이런 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또 해방되어서 있는 이러한 것을 비판하는 것이고 풍자 시인으로 유명한 최종 초기의 유베날리스는 로마가 그리스인의 도시가 되었다. 시리아인들이 티베르강에 오물을 벌이는 현실을 굉장히 한탄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스인들, 오리엔트 세계, 헬렌즘 세계 전체를 그리스화한 세계니까 이렇게 표현하면서 특히 그리스인의 도시, 시리아인들도 헬렌즘 세계죠. 그들이 티베르강에 오물을 던지는 이러한 현실을 한탄하고 특히 이러한 사람들이 노예로 왔다가 해방되어서 있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고요. 현대 학자들도 이러한 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런 방만한 노예 해방 이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법이 제정되었을 것이다. 유언회의에서 노예 해방을 제한한 것이 푸피우스 칸유니우스법. 이 사람이 이제 법안을 발의해서 제정한 법이고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아우구스투스 때니까 기원전 2년이니까 아우구스투스의 뭐 그 의지가 반영되어서 이런 법이 제정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언장을 통해서 죽기 전에 유언장을 써놔서 소유주가 죽으면 유언장이 공표되고 하는 순간 이제 해방을 달성하게 되는 것인데 그거를 그냥 주인들이 자유롭게 지금까지 해왔었어요. 근데 이때 와서 이 법을 제정한 그 법의 내용이 법학자 가이우스의 저술에서 보면 노예를 2명 이상 10명 이하 소유한 노예 소유주는 그 절반까지 해방할 수 있다. 10명 이상 30명 이하 노예 소유주는 3분의 1까지, 30명 이상 100명 이상 노예 소유주는 4분의 1까지, 100명 이상 500명 이하 노예 소유주는 5분의 1까지 해방할 수 있다. 누군가가 아무리
그거보다 아무리 많은 노예를 소유했어도 100명 이상 해방할 수 없다. 노예를 한두 명 소유한 사람은 노예 해방의 자유로운 권한을 가진다. 뭐 규모가 작으니까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유언장을 통해서 해방할 수 있는 노예의 비율을 노예 소유주가 소유한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 디오니시오스는 일부 노예 소유주가 사후에 선한 사람, 뭐 착한 사람으로 불리고 장려 행렬에 많은 사람이 뒤따르도록 모든 노예를 해방한 사례를 나는 알고 있다 등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노예를 많이 소유한 사람이 해방되면서 가령 뭐 대개 재산을 그 상속자들한테, 친구나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지만 상속자 처자식이나 한테 나누어 주고 노예들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인데, 어떤 경우는 노예를 대규모로 이렇게 해방시키고 그러면 사후에도 살아서 명성을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아,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고 참 그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불리고,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장려 행렬에 참여할 자격이 있어요. 자유의 모자를 쓰고서 행렬에 참여할 자격이 있고 했는데, 그래서 특히 대규모로 이렇게 노예를 유언장을 통해서 해방을 하는 이런 사례는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재정의 프린캡스가 되고 공화정기와는 달리 그렇게 했을 때 동료 원로원 의원이라든지 유력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노예를 해방시키고서 장례식을 대규모로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제한을 가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일련의 어떤 시민들의 도덕 품기를 바로잡는 법, 뭐 간통법 등등 소셜 레지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사회법을 통해서 이런 그 법들을 많이 제정했는데, 그런 일환에서 이러한 법이 도입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예, 이런 생존 시에 살아있는 노예가 해방을 그때그때 할 수는 있는 것이었는데 2년에 이렇게 노예 해방을 유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제한했고요. 그 다음에 AD 4년에 노예 소유주가 살아있을 때 노예 해방을 제한하는 법도 아일리우스 센티우스 법이라는 법으로 도입됩니다. 이 내용도 가이우스의 그 기록에서 보면 채권자가 보호자를 기만하기 위해, 채권자나 나인데요, 보호자를 기만하기 위해 노예를 해방하는 것은 무효다. 노예를 해방해서 내가 재산을 없애면 채무 불능자가 되기 위해서 노예를 해방하는 것은 무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0세 이하 노예 소유주는 법무관이 주관한 특별위원회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노예를 해방할 수가 없다. 20세 이하의 노예 소유주, 아버지가 부자이고 한데 20세 이하의 노예 소유주는 자기가 해방할 수 있어요. 시민이니까. 근데 법무관이 주관한 특별위원회에서 정당한 카우사를 제시하지 않으면 노예를 해방할 수가 없다. 법무관이 주관한 특별위원회는 원로원 의원 5명, 기사하신 분 5명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속주에서는 속주 총독과 그 로마 정무관들 20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0살 이하의 노예는 마찬가지로 특별위원회에서 허락이 없으면 주인이 해방할 수 없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사슬에 채워졌던 노예, 잘못 범해가지고 투옥됐던 낙인 찍힌 노예, 범죄로 고발되어서 고문당한 노예, 야수나 검투사와 싸운 노예, 투옥된 노예는 해방되어도 로마 시민이나 라틴 시민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법이 점차적으로 도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황제들의 전기를 쓴 수에토니우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우구스투스는 인민을 애국인과 노예의 피해에 의한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권을 매우 신중히 수여했고 노예 해방을 제한했다. 노예에서 해방되면 그리스인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로마는 공식적으로 시민권도 동시에 주는 이런 것이었는데, 이러한 제한하는 법이 도입되었다라고 이렇게 수에토니우스는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해석에서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요 공식적으로 노예를 이렇게 해방하는 것을 제한한 것이 30세 이하의 노예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30세 이하의 노예를 하더라도 주인이 특별위원회에 가서 난 이런 그 가우사가 있어가지고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면 해방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이제 좀 의식이 번거롭긴 하지만 노예를 원래 정식으로 해방할 때도 해방하는 방법이 정무관 앞에 가서 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는. 내가 주인이 노예를 직접 데리고 가서 내 노예를 해방하려고 합니다. 임페림을 가지고 있는 정무관. 로마에서는 콘술이나 프라이토로 앞에 가서 아니면 속주에서는 속주 총독, 임페림을 가지고 있는 정무관 앞에 가서 내 이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합니다 하면 거기서 그 서기가 그 기록을 간단히 기록하고 그리고 그 정무관이 홀로 일종의 홀로 노예 등짝을 한번 후려치는 이런 것으로 이제 간단히 의식이 끝나는 것이었는데 심지어는 로마 같은 데서는 그냥 콘술이 막 지나간다든지 길에 지나가면 가서 거기서 좀 걸음을 멈추게 하고 해서도 그냥 그렇게 노예 해방을 할 수가 있었고 아니면은 센서스 조사를 정기적으로는 5년에 한 번씩 센서스 조사를 할 때 그때 센서스 조사관에서 그 재산 목록에서 노예를 빼가지고 이 노예는 해방시킨다. 그리고 뭐 재산을 얼마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아까 유언장을 통해서 하는 것도 공식적인 노예 해방이었고 뒤에 보게 되는 것이 이제 그럼 정무관 만나기가 어렵고 로마가 아니면 이탈리아에서 다른 도시에서는 임페리움 가진 정무관 굉장히 만나기 어렵고 속주에서는 속주 총독이 주재하는 도시가 있고 속주에서 여러 도시들을 순회 재판하기 위해서 그 돌 때 이런 때 가서 노예를 해방하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러한 사례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예 해방 방법이 공식적인 노예 해방은 지금 말씀드렸었던 임페리움을 가진 정무관이 앞에 가서 그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었었고 센서스 등록 시에 자유인으로 주인이 등록을 하면 되는 것이고 유언장에 의해서 죽은 후에 노예를 해방시키는 요 세 가지 방법이 있었고 비공식적인 노예 해방 마누미스 원래 라틴어로는 마누미시우 미누스 유스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공식적인 노예 해방은 편지를 건네서 해방하는 방법. 식탁에 노예가 서비스하고 있었는데 주인과 같은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해방하면서 이제 노예로서의 대우를 하지 않고 자유인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 친구들 앞에서 친구들이 증인이 있고 한 앞에서 이 노예는 해방을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비공식인데 비공식은 법적인 절차를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여전히 노예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고 나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한 노예 아니면은 내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페쿨륨을 계속 축적하고 해가지고 나한테 충분히 해방금을 주는 노예 이런 노예들에게 실제로 해방을 시켜주고 그래서 더 해방한 후에 애도 계속 주인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일종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주로 하던 일들을 계속하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일단 비공식으로 해방된 노예들은 비공식 피해방인인데 법적으로 여전히 노예이기 때문에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고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해방을 철회하면 그런 사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유언장을 가지고서 내가 유언장을 미리 수년 죽기 전에 다 유언장을 써놓습니다. 써놓고서 그때 누구누구를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노예들에게 암시를 주고 너는 해방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름 써놨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잘 안 된다든지 그것을 뭐 유언장을 고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주인의 해방 철회 시도를 할 때 프라이토르 법무관이죠. 법무관에게 소송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로마 공화정 말기에 이르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수가 많았었고요. 근데 요런 단계에서 더 나가서 유니우스법, 렉스 유니아라고 하는 법이 요 제정된 연도는 지금 앞에서의 두 법보다는 뒤인데 정확하지 않아요. 아우구스투스가 AD 14년에 죽었을 때 아우구스투스
죽기 전에 제정되었는지 아니면 2대 티베리우스 황제 때 제정되었는지 정확하지 않은데 이때 비공식 피해방인들에게 라틴 시민권을 아예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라티누스 유니아누스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라티누스 유니아누스가 죽으면 재산은 그가 모았던 재산은 페쿨리움으로 노예한테 그 허용했던 재산이 페쿨리움이라고 했잖아요. 그 페쿨리움으로 간주해서 보호자가 된 여전히 보호자 상태로 있는 전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이런 규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업 파트너로서 이렇게 그 뭐 실질적으로는 비공식으로 해방시키고 그래서 자신의 그 원로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공업에서 드러내놓고서 이렇게 하기를 꺼리고 그것을 금지도 이렇게 로마에서 시키고 한 상태였었는데 이런 노예를 해방시켜서 비공식으로 해방시키고 그러한 일을 하게 하고 한 상태에서 비공식 피해방인이 열심히 일했어도 페쿨리움은 그가 모은 재산은 죽으면은 전 주인보다 먼저 죽으면 전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이런 것을 보면 로마가 공식적으로 노예들을 해방하는 이런 절차를 마련하면서도 얼마나 노예 소유주들이 그런 자신들의 재산권을 지키는데 그 많은 노력을 기울였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로마인들이 시민들을 계속 그 이방인도 받아들여서 시민권을 개방하고 포용하고 하는 이런 정책을 취한 것이 유명한데 로마의 노예들도 마찬가지였었고 그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해방되어서 로마 시민단에 들어오는 것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았었는데 아우구스투스 때 재정 초기에 이런 법이 도입되어서 제한했지만 실제로는 아까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또 그런 그 법을 우회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었고 이러한 법은 결국에는 그 로마 시대에 아까 디오니시우스라든지 수에토니우스 이들이 말할 때는 너무나 노예가 방만하게 해방되고 애국인 무리들이 노예로 왔다가 로마 시민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시도 있고 로마인 혈통도 오염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뭐 거기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결국은 노예 소유자들이 이러한 법을 통해서 가령 노예 30세가 되기 이전의 노예들은 합법적으로 이제 해방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구실이 되고 그리고 그런 뭐 도덕적으로 자질이 없는 이러한 노예들 그러면 노예들이 그런 것을 다 알으니까 오히려 또 주인들에게 더 충성을 하게 되고 한다는 것이죠. 해방 뭐 유언장을 통한 노예 해방 같은 것도 거기에 들기 위해서 노예 해방을 제한하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해방 노예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예들이 주인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봉사하고 하는 이런 노예들을 탄력적으로 유지하고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런 노예 해방 제한법이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가령 유니우스법을 통해서 라틴 시민권을 받은 이러한 그 비공식 피해방인들이 라틴 시민권을 받고 거기에 더 나가서 제국의 여러 가지로 공헌하면 이들이 완전 시민이 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가령 뭐 로마 수비 보병대 9개 보병대가 있고 한데 거기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복무하면 로마에 완전 시민권을 준다든지 로마 제국에 공헌하는 뭐 배를 건조한다든지 밀을 재분하는 이런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한다든지 하면 또 시민권을 주고 하는 이런 것은 속주민들이 보조군단에 들어가서 25년 동안 복무했을 때 시민권을 주는 이런 것에 비해서 보면 이들이 노예에서 비공식적으로 해방되었다가 라틴 시민권을 얻고 또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방법도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으로 그 제 책의 일부 내용들을 두서 없이 좀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선생님 강의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노예제 사회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마 고대
그리스 사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학자들에게 이 주제에 관련된 이 이론화가 어떻게 됐는지도 공부를 잘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예, 로마 사회 모습도 이 주제를 가지고 보니까 또 새롭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혹시 하실 거 있으시면 예, 저는 소소한 질문 제가 하나 예. 이거는 좀 다 강의하신 내용하고 약간 좀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로마 이제 시기가 넓으니까 다 다르긴 하겠지만 노예의 비율이 자유시민과 비교해서 로마의 비율이 노예의 비율이 그러니까 뭐 일단은 시기적으로 공화정 말기 정도 생각을 해서요. 어느 정도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자유시민과 노예의 비율이 노예가 좀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좀 헤노타이가 많을 때는 7, 8배까지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로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게 하나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예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은 노예 농장 고대 로마 사회에서 노예 농장에서 일했던 일종의 농업 노예, 생산 노예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도 이제 각각 전문적 기능들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록에 보면 여러 기록에 보면은 이렇게 좀 지식인 노예라고 해야 뭐 예를 들어서 파이다고고스라든지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도서관에 이렇게 뭐 어떤 관리를 하는 그런 지식인층 노예들도 꽤 많이 보이는데 이들이 실제로 좀 수가 많이 있었고 어떤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한 것들이 어떻게 조명을 할 수 있을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노예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때 마르크스주의자들이나 그쪽의 노예제를 강조하는 학자들은 엄청나게 뭐 증거가 없지만 엄청나게 많은 노예 수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또 반대로 아까 노예 수를 아주 적게 보는 견해도 있었는데 핀이나 홉킨스나 노예들이 뭐 아까 홉킨스는 전체 인구 주민 중에서 20% 이상을 달한 사회 그리고 거기다가 그냥 대략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20% 이상을 전체 주민의 20% 이상을 노예가 차지하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사회, 이게 노예제 사회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핀니나 같은 경우 그리스 고전 시기하고 로마 모유 때에 한 20%에서 30% 사이 노예들이 그 정도 있었다라고 뭐 전체 주민의 3분의 1 내지 뭐 4분의 1 이 정도로 추산을 하면서 그때 그렇게 했을 때 고전기의 그리스 도시들과 거기에 해당하는 도시들이 고전기의 그리스 도시들과 로마 공화정 후기와 제정 초기의 로마, 이탈리아, 시칠리아 그 다음에 근대까지 본다면 뭐 브라질이라든지 서인도제도 미국 남부주들이 다 그 정도 규모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경제적인 어떤 생산과 관련이 없는 도시에서의 노예들이나 이런 노예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노예제 사회가 쇠퇴했다라고 할 때도 도시에서 부자들의 집안에서의 가내 노예나 이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이 어느 정도 규모를 차지했었는지 그거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도시에서 상공업에 종사한 노예 그 다음에 그들은 왜 학자들이 분석할 때 경제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주인의 작업장이 아니라 가내 노예로서 주인이 행차할 때
주인이 포럼을 간다든지 뭐 이렇게 행차할 때 노예들이 대규모로 따르거든요. 총독들이 도시를 행차하고 할 때도 거기서도 많은 노예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 친구들도 따르고 공식적으로 이제 그 정무관에 해당하는 그 총독 밑에 휘하에 있는 그 행정 관리 이런 사람들도 따르고 하면서 그 세력을 위세를 과시하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그 특징적으로 지적하는데 글쎄요.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헤일로타인은 스파르타 시민보다 7배, 8배 그 많았다라고 하는데 헤일로타인은 동산노예와 좀 구분을 합니다. 그죠? 헤일로타인은 그 국가 소유의 노예였었고 개인이 처분할 수 없고 한 그런 면에서 이제 동산노예와는 좀 다른 특이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헤일로타이처럼 그렇게 노예가 시민 대비해서 거의 뭐 7배, 8배, 10배 많았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스파르타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그거 아니었나요? 한편으로는. 예? 전쟁에 나가서도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도 계속해서 뭐 그 헬라스의 동맹의 맹주로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기를 좀 회피하고 했었던 이런 것도 헤일로타의 반란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 헤일로타이는 동산노예와 좀 구분되는 것으로 봅니다. 질문이 선생님 하나 예. 게 있는데요. 하나 더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예. 영어 슬레이브를요. 예. 그 종이나 노비가 아닌 노예로 번역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네요. 아니 답변이 되실려는지요. 예. 예. 이거는 뭐 아마 성경에서는 여러 그런 종 노비 뭐 하는데 우리는 보통 지금 노예로 서양에서 학자들 할 때는 동산 노예들을 노예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그냥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 예. 아니 선생님 강연 진짜 재밌게 들었습니다. 선생님 처음 시작할 때 노예제 문제가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난 문제라고 말씀하셨긴 하지만 요즘 다시 인권하고 그 소수자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는데 거기와 같이 노예제도 계속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지금 제가 금성문 쪽으로 전공하기 때문에 특히 이 노예제에 좀 관심 많은데요.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기 1세기, 2세기에 그 노예제가 이렇게 크게 번성을 하면서 또 우리가 그 시대 금성문을 보면 특히 해방노예들이 묘비명에다가 자신의 그 해방노예 출신임을 이렇게 분명히 적어놓는 묘비들이 참 많은데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엔 이 출생자유행도 아닌데 이 해방노예가 왜 이렇게 자기의 그 해방노예 신분을 묘비에다가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것들이 이렇게 많을까 하는 좀 그런 의문이 좀 생기거든요. 그 해방노예들이 자신의 신분을 묘비에 이렇게 명시하는 그런 그 일종의 그런 습관이라든지 그런 행동 패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제가 해방 노예, 피해방인 이게 저는 그냥 피해방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그렇죠. 그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해방되어서 뭐 주인으로부터 아까 능력 있는 노예들이 해방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가족 관계도 허용되고 노예가 해방되기 전에 사실은 노예들의 동거를 통해서 가족 관계를 허용받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완전한 해방을 얻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그 희망사항이었어. 그것을 달성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능하면 드러내고 싶어 했었고 그래서 그 피해방인들이 또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었고 그들은 늘 그 자유인들의 세계, 자유인의 가치 체계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했었고 그 소망을 달성했으니까 그런 묘비나 이런 데다가 그것을 자랑스럽게 그 드러내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노예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수치로 여겨지지도 않았었고 사실은 예? 아까 초창기에 노예제 뭐 할 때는 노예로 인해서 자유인들은 노예를 천시하니까 노예들과 경쟁해서 그런 천한 노동하려고도 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노예를 소유하고 싶어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에서 또 해방되면 그런 노예에 대한 그런 편견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로마는 바로 시민으로도 받아들였고 하는 이런 개방적인 노예제 그리스는 그런 면에서 이제 폐쇄적인 뭐 공식적인 민회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해방되고서 시민권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노예들은 그런 노예들의 꿈은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해방되어서 노예들은 자유인들이 그들이 봤었던 자유인들, 주인들, 잘 살고 하던 주인들처럼 또 자신도 노예를 소유하고 해서 살아가는 이것을 꿈꾸던 세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란한 노예들, 뭐 노예 반란 오늘 다루지 않았지만 거기서도 반란 노예들의 꿈이 뭔가 똑같이 자유인들과 마찬가지로 뭐 그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왕으로 내세우고 관료에 해당하는 장군, 관료 임명하고 노예 반란의 지도자는 노예들을 수족처럼 또 그렇게 자기 따르고 서비스 받고 하는 그런 노예들을 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로마에서 뭐 극작가들이 극장에서 이제 플라우투스나 뭐 이런 극작가의 작품에서 남긴 그런 것들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노예 배역으로 나온 사람이 얘기할 때 자기가 희망사항을 이제 그 극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노예에서 해방된다면 나는 정말 아주 호화로운 뭐 보트를 구입하고서 정말 여러 항구에서 항구를 드나들면서 예? 그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뭐 노예들을 구입하고 아주 그런 희망사항으로서의 꿈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아까 신분의 유동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노예 출신이지만 기꺼이 자유인들이 중시하는 가치체계 이런 거를 모방하고 받아들이려고 했었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것을 입증하고 자랑스럽게 석관 보조라든지 이런 데 내세우고 하는 것을 특히 피해방인들이 중시했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좋은 강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